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을 방문해서 이틀째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광주 전남 방문은 얼마 만이십니까? 제가 올해 새해 첫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유가족들 뵙고 참배 드리러 왔다가 그때 광주를 들렀었고요. 그 뒤로 이제 2달 만에 다시 온 셈입니다. 2달 만에 오신 네. 것이고 첫 일정으로 신안 임자도를 택하셨습니다. 인연이 좀 있는 곳이시죠? 뭐 인연이 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. 제 아내 고향이고 저한테는 처가가 되는 셈입니다. 제가 장가를 올 때는 임자도가 섬이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제 임자대교가 연결이 돼서 육지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임자도를 포함해서 신안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발견하고 왔습니다. 변화를 실감하셨을 것 같고요. 오전에는 5.18 무역을 다녀오시고 맞습니다.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셨어요. 예.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. 지난 2월 15일 날 광주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탄핵에 반대하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민간 계엄군이 광주를 또다시 짓밟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나 참담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 죄송스러워서 광주 5월 묘역에 가서 영령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강기정 시장님 뵙고 왔는데요. 제가 이제 그 경남도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을 했었는데 광주도 호남권 메가시티 안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눴고요. 강기정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사실은 메가시티 제안은 잘 나오지만 이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게 또 각 지역 간의 어떤 맞습니다.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각 시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돼 있는데 공동의 사업을 할 때 그 제한된 예산으로 분담을 하려니 늘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5대 초강력군으로 나눠서 예산권을 대폭 그리고 재정 권한을 넘겨주면 그 안에서 지역 그 초강력 단위 안에서 시도들이 협의하고 그 초강력권 안에서의 역할 분담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사실은 호남권을 예를 들면 강주권, 목포권, 여수, 순천, 광양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게 남해안권이 있는데 이 정도의 큰 세 개 권역은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초강력 광역교통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든 일자리를 구해도 집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호남권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 호남권 전체의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첨단 산업의 일자리도 공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당내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복당 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셨어요. 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제 쓴소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만남의 어떤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어떤 얘기들도 오갔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. 쓴소리 한번 했다가 비난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설날에 제가 페북에 메시지로 좀 강하게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이후에 우리 민주당 내에 통합의 물꼬를 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자평합니다. 이제는 이제 비판과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합해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을까? 이런 쪽으로 우리 민주당도 좀 단계가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 네,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박용진 전 의원과도 맞습니다. 만나고 비명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히려 어찌 보면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.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또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그런 당내 통합을 넘어서서 당 바깥에 민주당을 떠났지만 이번 과정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고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
함께 끌어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. 그런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보듬을 수 있는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사님께서 이제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고 이후에 어제는 이제 이 입장을 어떤 선회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아닙니다. 하셨어요. 예,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. 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고요. 페이스북에도 관련해서 내용을 올리셨던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과 크게 큰 틀에서는 취지는 비슷한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. 국민들 중에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 지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는 다 함께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분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대와 연합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.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형 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야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치유하고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탄핵 국면 속에 나오고 있는 개헌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지사님께서 이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. 이게 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번 계엄을 막아낸 건 광주라고 생각합니다. 광주 5.18이 이번 계엄을 막아냈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계엄을 다시 이 땅에 이번과 같은 제2의 계엄,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예 제도적으로 헌법을 통해서 계엄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. 그것이 헌법 77조의 계엄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전시나 준전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굳이 계엄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거기에 보태서 5.18 강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근데 오히려 저는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탄핵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개헌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여야가 합의만 해낸다면 이번 대선 때도 좀 더 넓은 범위의 개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탄핵 이후에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탄핵 이후에 진정한 또 진지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. 그렇죠. 이런 말씀으로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대선에 1차 개헌을 하고 그때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다음 지방선거에 2단계로 개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지사님, 앞으로의 좀 탄핵 정국 급박하게 돌아갈 텐데 지금 상황 잘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더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